과거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 주요 증상인 발작 때문에 오해와 편견이 더해져 환자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질환인데요. 소아청소년 환자가 많은 편이지만 뇌종양, 뇌졸중 등에 의해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요. 부분 및 전신 발작 등 증상이 다양해 모르고 방치하면 병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발작 원인을 알기 위해 증상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얼마나 지속되며 환자가 기억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목격자와의 면담, 증상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부정적 편견에 갇혀 있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적극적인 치료로 충분히 극복도 가능한 뇌전증. 배성용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배성윤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모 연예인의 병역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가 이 뇌전증이라는 질병을 또 다시 한번 듣게 됐습니다. 네. 이게 군 면제가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질환인가요? 어떤가요? 뇌전증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뇌전증 발작 또는 경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뇌세포의 이제 비정상적인 전기적 과흥분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제 뇌전증 발작 또는 경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뇌전증이라는 거는 이런 뇌전증 발작이 이제 일반인에 비해서 만성적으로 이제 재발을 잘해서 반복되는 질환을 뇌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뇌전증보다는 간질이라는 단어로 알고 계신 맞아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용어가 바뀐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해서겠죠? 네, 그 뇌전증은 이제 영어로 에필lep시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했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신에 의해서 발생한 특별한 네. 질환이고 이제 신성한 병이라서 이제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또는 일부에서 이제 악마에 의해서 영혼이 사로잡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뇌전증을 간질이라고 불리고 또는 속된 말로 지랄한다, 지랄병이다. 네, 이렇게 불려서 부정적인 편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고통받는 것을 좀 피하게 하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 이제 간질을 뇌전증, 그다음에 이제 간질 발작을 뇌전증 발작이라고 용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 그 행사 진행을 하는데 그 무대를 대기하고 있던 참가자가 갑자기 뇌전증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어머.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너무 당황했는데 네. 마침 주변 분이 잘 도와주셨어요. 근데 뇌전증이 환자들이 주변에 보면 또 종종 있어요. 그렇죠. 발병률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요. 예, 그 최근에 2020년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 정도인데 이제 현재 이제 전 세계 인구가 한 7, 8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서 1000명당 한 7명 정도의 빈도로 알고 있고 이제 해마다 10만 명당 한 6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그 1000명당 4명꼴 정도로 해서 한 18만 명에서 19만 명 정도로 일단 통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나 이런 누락률을 고려하면은 한 25만 명에서 36만 명 정도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한테 조금 더 많고 이제 15세 미만이나 60세 이상 환자들에게서 좀 더 비율이 많아서 이렇게 알파벳 U자 형태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은 수의 환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 뇌전증 하면은 어린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고령층에서도 주로 보이잖아요. 뇌전증의 원인은 뭘까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어려운 말로 특발성이라고 분류했던 것들이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개인의 체질, 이제 유전 요인이거나 아니면은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과거보다 이제 MRI 같은 이제 영상 검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이제 머리에 병변이 동반되는 국소 발작이
이제 원인으로 일단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제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때는 특발성, 아까 말씀드린 체질 유전적 요인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후천적 요인으로 뭐 주상기 질환이나 아니면 저산소성 뇌 손상이나 뭐 외상, 감염 등등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60세 이상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전증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뇌전증은 발작이 반복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흔히 뇌전증의 증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갑자기 이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몸에 이제 경련이 생기는 거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뭐 이거 외에도 발작에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뇌전증 발작은 이제 발작이 어느 부위에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이제 부분 발작이랑 이제 전신 발작이 있는데 부분 발작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뇌의 일부분에서 발작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 크게 단순 부분 발작이랑 복합 부분 발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단순 부분 발작은 이제 의식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부위에 따라 이제 증상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만약에 발작 부위가 운동 부위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한쪽 팔다리를 이제 움찔움찔거린다거나 이렇게 운동 증상이 나타나고 감각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저림이나 뭐 감각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작이 시작할 무렵에 이제 자율신경 증상이라고 해서 속에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이제 두근거림 또는 뭐 피부에 닭살이 돋는다거나 땀이나 구역질이 생기는 이런 여러 자율신경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하나가 정신 증상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낯선 곳에 갔는데 마침 이제 옛날에 내가 가봤던 것처럼 이런 친숙한 느낌이 드는 거를 이제 데자뷰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증상들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적 있나 봐요, 철원 씨. 한 그럼 번씩. 네. 과장님도 어디서 뵌 것 같고. 작년에 뵙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네요. 아이고, 네. 이건 더 멋져지셔가지고 아, 캥거 치프가 감사합니다. 저렇게 날이 이렇게 딱 서기가 힘든데. 그런데 이제 이런 단순 부분 발작은 의식 유지가 되는데 반해서 이제 복합 부분 발작은 이제 의식에 장애가 있어서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멍해 보인다거나 환자분이 갑자기 또는 이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를 자동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손을 이렇게 만지작거린다거나 아니면은 입을 쩝쩝 다시는 증상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복합 부분 발작은 의식에 장애가 생겨서 모르죠. 예. 이제 부분 발작인데 의식 유지되면 단순, 의식이 없으면은 복합.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발작에서 시작해서 이제 한쪽에서 생겼는데 이게 머리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걸 이제 2차성 전신 발작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목격하는 타입이 될 수 있겠고요. 전신 발작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발작이라고 해서 결심 발작이 있는데 요건 주로 소아에서 갑자기 하던 행동을 멈추고 이제 멍하게 수초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인지를 못하고 간혹 뭐 입이나 눈 주변이 이렇게 떨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자동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과호흡 때 숨을 몰아쉬는 상황에서 잘 유발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고 이제 대발작이라고 해서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목격하는 타입입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데 수분 동안 이제 눈을 뜬 상태로 눈동자나 이제 고개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고 처음에는 온몸이 이렇게 나무처럼 뻣뻣하게 강직이 되었다가 이후에 규칙적으로 덜덜덜 떨리는 이제 간대 양상의 이제 발작이 생기고 이때 이제 숨을 못 쉬니까 호흡이 이제 안 되니까 입술이 파랗게 질린다거나 아니면 입에 거품을 물고 뭐 혀를 깨물기도 하고 대소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제 발작이 일어난 후에도 이제 십수분 이상 동안 의식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의식이 돌아오고 깨고 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고 요렇게 하는 게 가장 흔한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근간대 발작은 이제 빠르고 이제 순간적인 근육의 움직임이 움찔움찔거리는 거. 예. 이제 그런 것들 깜짝 놀라듯이 이렇게 해서 뭐 들고 있는 물건을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걸 이제 근간대 발작이라고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긴장 발작은 순간적인 의식 소실과 함께 온몸 힘이 갑자기 빠져버려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이제 외상이 잘 생기는데 요거는 이제 실신이랑 또 감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아유, 증상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네요. 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상이 뭐 여러 번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횟수에 따라서 아, 이거는 뇌전증이다, 이런 진단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뇌전증 진단 기준은 이제 크게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하면은 진단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이제 뇌전증 발작이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왜냐하면 하루에 여러 번 했는 건 이제 한 번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번 이상 재발을 하는 경우에 진단을 내릴 수 있고, 한 번을 했더라도 이제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뇌병변이 이제 해당되는 부위에 있다거나 또는 뇌파에서 확실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특징적인 임상 양상이랑 아주 거기에 맞는 전형적인 뇌파 소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그룹을 이제 아예 뇌전증 증후군을 하나로 분류를 해놓거든요. 뭐 영안 아니면 소아 청소년 뭐 결심 발작이라거나 뭐 청소년 근간대 발작처럼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 소견을 보이면은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문진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얼핏 생각하기에 MRI도 있을 수 있고 네.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네, 뇌전증 진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한 개가 이제 그림에 나오는 뇌파 검사인데, 이제 두피에 여러 전극을 부착해가지고 이제 뇌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해서 기록하는 검사인데, 이제 우리 이제 전두엽, 이렇게 마두엽, 후두엽, 측두엽에 이제 두피에 전극을 붙여서 이제 정상파가 나오는지 또는 비정상적인 파형이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하는데요. 빨간색 화살표로 돼 있는 이제 배경파랑 구분되는 이제 아주 뾰족뾰족한 저런 이제 왼쪽 측두부의 국소 발작파, 이렇게 뇌파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양쪽 대뇌에서 전반적으로 연속적인 발작파가 뾰족뾰족한 게 계속 나오는 이런 이상파를 저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검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뇌 MRI가 있는데, 이제 뭐 국소적으로 뇌병변이 있는가를 이제 찍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이제 뇌측두엽의 해마경화증이라고 해서 조 부위가 뇌존증이 잘 생기는 부위인데, 저런 데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피질 이형성증이라고 해서 선천적인 뇌주름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밖에 뭐 뇌종양이나 뇌혈관 질환이 이제 지나간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뇌전증이 있을 때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약물 치료도 있을 거고 비약물 치료도 있을 것 같은데, 약물 치료 때는 뭐 어떤 약을 먹는 거예요? 약물 치료는 이제 항경련제를 저희가 쓰는데, 사실 이게 주된 치료가 되겠고, 만약에 약물로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비약물적 치료로 수술 치료나 이제 시술 치료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약을 복용을 하면은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먹다가 좀 괜찮아졌어요. 호전이 됐어요. 네. 그러면 약을 그만 먹어도 될까요? 좋은 질문이신데, 일반적으로 이제 뇌전증 진단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 시작하고 3에서 5년 정도 동안은 정기적으로 이제 뇌파 검사를 하면서 이제 발작 재발 여부를 확인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고, 3에서 5년 정도 임상 경과가 양호하면은 이제 약물 중단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조금씩 이렇게 줄여 나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5년 정도 아주 재발 없이 경과가 양호하게 되면은 약물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특정 나이대 호발하는 뇌전증 증후군, 뭐 예를 들어서 영유아 때나 청소년 때만 잘 발생하는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지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와. 약물을 갖다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몇 근데 년이나. 그렇게 돼서 호전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뭐 수술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부의 수술을 받는 거예요? 약물 치료로 대개 3분의 2, 한 70% 정도에서는 발작이 잘 조절이 되는데, 3분의 1은 이제 2-3가지 고용량으로 써도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난치성으로 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식이 치료나 아니면은 수술 내지는 시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케톤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케톤이 이제 지방으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원인데 보통 저희가 식사를 할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대비 이제 지방을 4대 1 정도 비율로 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원이 당인데 네. 이제 이걸 이제 역전을 시켜서 이제 오. 지방을 4로 하고 단백질 탄수화물 1로 해서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 이제 1호부터 얻어지는 에너지원이 이제 케톤인데 케톤이 경련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난치성 특히 소환자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은 이제 발작을 억제하는 비율이 한 30%, 그다음에 한 40~50% 정도에서는 발작이 감소를 하고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행동 장애도 좋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은 네. 케톤 시기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예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책자를 보고 소아 환자들에게서는 이제 난치성 환자들 같은 경우에 시기를 이용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술 내지는 시술 치료가 있는데 모든 경우에 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이제 발작 부위가 국소적인 경우에 그리고 그 부위를 이제 잘라내거나 칼을 댔었을 때 이제 수술의 후유증이 없는 부위에 대표적으로 뭐 내측두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 이제 몸에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요 부위를 적절하게 전극을 삽입해서 목 있는 곳에 삽입을 해서 자극을 시켜준다거나 머리 심부에 이제 전극을 삽입을 해서 이제 그거를 자극을 해주면은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술적 치료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이요법도 열심히 하고 또 필요에 따라 수술한다면 예후가 좋은 편인지 궁금하고요. 또 혹시 발작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원인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첫 발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20에서 80%의 환자분들은 3년에서 5년 이내에 대부분 두 번째 발작이 일어나서 예, 이제 뇌전증이 진단이 되어지고 이제 만성 활동 뇌전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두 번째 발작은 첫 발작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만성 활동 뇌전증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은 평균적인 유병 기간은 이제 대개 10년 정도이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약물 중단을 해보시는 이게 성공적으로 약물이 중단되는 환자분도 있겠지만 한 20~30%에서는 되게 평생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만성 활동 뇌전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분의 2, 한 70% 정도까지는 이제 뇌전증이 약물에 의해서 잘 조절되어서 완화가 되게 되고 30%는 이제 한두 가지 약물에 의해서 이제 치료가 안 돼서 이제 난치성, 약물 내성 뇌전증으로 가게 되고요. 뇌전증이 완화되는 70%의 환자분들 중에서도 한 20%에서는 후에 또 재발을 해서 다시 만성 활동 뇌전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은 그 당사자 같은 경우는 진짜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주변에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네. 혹여나 대처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대개 첫 발작을 목격하시게 되면 상당히 당황하시게 되는데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발작을 억제시켜주는 이제 기전이 있기 때문에 우와. 대개는 5분 이내에 끝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발작을 하면 고개를 옆으로 좀 돌려줘서 네. 이제 음식물이나 침 같은 게 이제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되지 않도록 해주고 너무 꽉 끼는 옷을 입고 있다면 이제 숨쉬기 편하게 이제 벨트를 좀 느슨하게 풀어준다거나 하고 주변에 이제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외상을 당하지 않도록 좀 치워주시고 첫 발작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거의 바로 이제 병원에 응급실이나 외래로 오시게 네. 되는데 이제 만성 뇌전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작이 몇 번 재발하니까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주시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되거나 30분 이상 의식 회복 없이 여러 번 재발하게 되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우리도 대처법은 정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이 뇌전증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도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한테 맞는 환경연제를 의사랑 잘 상담해서 빼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네. 이제 걱정이 많으시니까 이제 일반적인 진료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는데, 이제 발작 문턱을 낮출 수도 있고 또 환경연제랑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술 그리고 민간요법, 한약은 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 상담하에 복용하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감기나 뭐 이런 것들로 병원 가실 수 있잖아요. 짧은 기간에 복용하는 약은 대개 상호작용이 크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장기로 어떤 진단을 내려서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환경연제를 처방해 주는 의사와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충분한 숙면을 취해서 몸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이제 낮밤이 가급적 바뀌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밤샘 공부는 좀 피하는 게 맞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야간 근무를 하셔야 되는 직업 문제가 있다면 이제 보직 변경이나 근무 시간 이동이 좀 가능할지 의사랑 이제 상의를 좀 해서 이제 회사랑 또 좀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뇌전증은 갑작스럽게 발작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피해야 할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되게 일반적인 운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굳이 위험한 운동, 예를 들면 이제 클라이밍 요새 많이 유행하는데 굳이 클라이밍을 한다거나 이제 조절이 잘 돼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수영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스킨 스쿠버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좀 위험하겠고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도 되는데 이제 인적이 많은 이런 국립공원은 상관없는데 인적이 드문 시간대나 이제 위험한 곳을 트레킹하는 이런 것들만 피한다면 일반적인 운동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동은 이제 본인 스스로 좀 절제하고 지킬 수 있지만 사실은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저는 진짜 문제일 것 같아요. 특히나 업이라서 택시 운전하신다거나 실제로 뇌전증 환자분들이 이제 운전 중에 경련을 해서 사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대한뇌전증학회 공고사항에 따르면 이제 본인이 약을 잘 챙겨 먹고 그다음에 발작 재발이 없는 게 주변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굉장히 경과가 좋다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1, 2년 동안 그게 안정적으로 되면은 본인 생활을 위한 운전은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뭐 택시 운전사나 버스 기사, 뭐 택배 화물 운송업, 뭐 택배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셔서 안 되고 생활 운전도 정말 가능한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에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있네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여자다 보니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여성 환자의 경우에는 임신도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어렵고 참 이렇게 힘든 질문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환경연제가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특정 약들은 또 이제 임신 시 기형 이제 출산 같은 기형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약을 써야 되는 난치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한두 가지 약으로 굉장히 조절이 잘 되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 상담하에 충분히 이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고 단 반드시 계획 임신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산부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남편분도 같이 이제 사전에 이제 엽산 같은 걸 복용하고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 상의하에는 임신과 출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뇌전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발작도 문제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편견과 오해가 환자들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본인의 문제도 아닌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회적으로 진짜 인식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말씀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는 한두 가지 약으로 굉장히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이로 인한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인 시선과 가족분들의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내지는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그다음에 뭐 고흐? 유명한 시인, 예, 뭐 도스토옙스키, 예. 그다음에 고흐, 잔다르크, 아. 그리고 심지어 알프레도 노벨상 네. 아시죠? 예. 네. 노벨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루스벨트 대통령도 다 뇌전증 환자였는데, 진짜요? 예, 전 세계적으로 뇌전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엄청난 위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의 꿈을 함부로 접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서포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너무도 의지가 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지하철에서 뇌전증 발작으로 한 여성분이 쓰러지셨는데 이 수많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이제 또 목숨을 구하셨거든요. 네. 이게 좀 빠른 조치로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들 모두 다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또 따뜻한 시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배성윤 신경과 전문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도 수고